일단 문원장님께서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쑥스럽지만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하죠.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장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이상하네.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뭐 SAT하고 이제 컨설팅은 이제 17년째 하고 있고요. 2000년도에 이제 캐플랜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5년까지 캐플랜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칼리지 보드, 한국 컨설턴트로 2008년까지 이제 재직을 하면서, 그리고 2000년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컨설팅은 이제 해왔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저희고요. 그리고 좀 외고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수업 출강도 이제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단 저기 노실장님 이제 부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이제 좀 간담회 비슷하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파이널 반 쪽에 이제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처음부터 같이 병행이 되면 솔직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걸 익히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것과 함께, 물론 이제 장기적인 어떤 SAT 독해라던가 리딩에 대한 어떤 그 준비는 또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빠져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방법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시점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쉽게 이제 이걸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점수대별 부재 요소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건 전략적으로 좀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점수대의 어떤 분포도를 나눠본 건데, 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라이팅은 빼고 일단 리딩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점수대가 400점대라고 하시면 뭐가 부족한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아예 없다라는 것이고, 거의 느낌으로 이제 푸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실은 관건은 요 점수대의 아이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휘력도 있고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방법론은 어느 정도 익히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아니면 캐플랜이나 프린스턴 리뷰나 칼리지 보드 교재들을 통해서 방법론도 어느 정도 이제 익히고는 있는데, 그 방법론들을 아직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아니면은 곡해해서, 왜곡해서 알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떤 좋은 쪽으로만 좀 왜곡해서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어떤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이제 바로잡아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요 점수대에 있는 아이들이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결정적으로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미스도 이제 많이 나는 거고, 그리고 실은 이제 600~700점대 아이들은 뭐냐면은 방법론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익히고 그거를 활용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줄도 아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1학년이니까 아직 SAT는 했나요? 지금 이제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고 이제 보면은 그래도 이 정도 학교면 한 요 중간 때 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걸 한번 아이들이 물론 보면 이제 가장 좋긴 할 텐데, 아이들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가진단 문항을 한번 이제 보면은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판단하기가 이제 수월할 텐데, 일단 요 항목별로 맞다라고 하면 해당이 되면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나는 문제를 시간을 재며 풀지만 자신의 평균 속도를 영역별로 잘 알지 못한다. 즉 어떤 얘기인가 하니 65분 시간은 잘 재요. 시간은 잘 재는데 그거를 영역별로 또는 지문별로 잘라서, 예를 들어서 소설은 얼마가 걸리고 또는 보고서 형태였던 과학 지문은 얼마가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필 형태는 또 얼마가 걸리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0표를 치시면 돼요. 아이별로 이게 조금씩 다 틀립니다. 어느 아이는 소설이 좀 더 수월한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 좀 더 수월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지문 읽는 시간보다 문제를 푸는 시간이 더 길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실은 문제 푸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게 맞아요. 예전에는 문제들이 훨씬 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고 좀 꼬아놓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생각할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려워진 걸로 느껴지긴 하지만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쉬워진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냥 한 지문하고 딸린 문제들이 보통 10개 내지는 11개가 나오는데, 그 한 지문을 풀 때 소요되는 시간이 12분 내외여야 돼요. 12분 내외면 이걸 풀어야지만 다른 어떤 그 모든 52문항을 이제 다 풀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지문 읽는 시간하고 문제 푸는 시간하고 거의 엇비슷해야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 지문 밑에 딸린 문제들을 풀 때 지문과 문제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물론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뭐 증거를 찾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어떤 녀석들은 간혹가다 도표 나오면 도표 돌려서 보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발목을 잡는 요인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그 요소의 어떤 부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나는 영역별로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이 명확히 없다. 즉 이건 뭐냐면 그냥 읽고 이해해서 찾아서 푼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리디자인드 SAT로 바뀌면서 그 지문의 영역들이 굉장히 확고해졌어요. 소설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과학 관련 또는 자연과학 관련 지문 3개 나오고, 그 중에 2개는 이제 도표가 딸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수필이죠. 수필이고 이제 또는 이제 편지 형태의 어떤 글들인데 굉장히 어떤 고어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1700년대 어떤 인권 문제하고 관련돼서 쓰인 어떤 그런 글들이라는 거. 근데 이런 어떤 지문별로도 실은 접근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 또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형별 문제 접근 방법이 명확히 없다. 그러니까 증거 찾는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는 뭐 vocabulary and context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런 것 자체 없이 그냥 읽어가면서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0표를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나는 지문의 밑줄 긋는 나만의 기준이 있다. 근데 특히 요즘 와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해졌는데, 혹은 밑줄이 하나도 없다, 아니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물론 이 밑줄을 하나도 안 긋는다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도겠죠. 천재 아니면은 그 반대.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다 읽힌다, 풀린다. 뭐 근데 그런 아이는 드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는 지문과 문제를 풀 때 키워드를 뽑아놓지 않는다. 아니면 뭐 만약에 뽑아놓지 않는다면은 표시를 해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들이 그 유형과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뽑아놓을 어떤 그런 핵심 지문별로, 지문 유형별로 핵심 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화자들이 바뀝니다. 모 대학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모 대학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놓는지 뽑아놓지 않는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의 어떤 키워드라는 것은 키워드를 뽑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를 파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냥 읽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에 동그라미가 한두 개 정도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600점대, 한 700점대 나오는 아이일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한 500에서 600점대? 근데 요 지금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을 거고, 그리고 이게 5개 이상 넘어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사실은 얘네들 점수 올리기가 제일 쉬워요. 일단은 단어 조금 보충하고 방법론 좀 백지화시켜서 백지화된 상태에서 방법론 좀 주입시키고 하면은 금방 이제 성적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5, 600점대까지도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650점 이상, 이제 700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강사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용, 적용, 응용. 이거를 어떻게 자신 것으로 만드는가. 물론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은 줄 수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그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실은 너무 이제 글씨만 나오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와 다 하실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거의 중간 지점일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예, 그 정도일 거고.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면 아마 한두 개면 저 정도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일 거고, 한 요 정도 때 아이들이면은 뭐라고 있을까요? 학원에서 저러고 있지 않을까요? 학원에 가긴 가는데 듣고 청취는 하되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아직 만들지 않는 아이들, 그냥 섭취만 하다 그냥 구경만 하는 아이들일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답이 좀 안 나오는 아이긴 한데 꼭 이런 아이들이 고집도 세죠. 학원 가, 그러면 혼자 공부할게. 아니, 애들은 안 해봤는데 네. 토플하고 점수가 어느 기대를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PSAT하고도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토플하고는 전혀. 안 맞아. 전혀요. 1%도 안 맞아 떨어집니다. 왜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지문의 어떤 그 수준 자체도 이제 확연하게 틀리고,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아는 토픽이 나오면은 그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문제를 풀려도 다 풀려요, 문제가. 근데 SAT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아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하다못해 나 이거 잘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자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읽은 내용의 틀 안에서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틀린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도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많이 한 기술을 쓴다고 해도 그거를 다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유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의 유형, 문제의 유형.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지문 유형별로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이 지문들이 실은 풀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좀 너무 딱딱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웃기려고 해보긴 한 건데, 좀 요 정도일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0~600점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론이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10중 8구. 아니면 딱 제 시간에 맞춰서 똑 맞게 떨어지던가.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뭐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인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활용하기 좋은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실은 이 시간 낭비 3대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가장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허비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문과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반박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읽고 까먹는데요.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은 이게 이제 그 지문의 유형이 완전히 파악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소설하고 수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또는 특히 소설과 수필에 이거는 이제 소설하고 수필이 좀 어렵게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뭐 소위 어떤 아이의 말로는 글자가 막막해서 튕겨 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실은 이게 아이들이 일단은 무시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 다 그렇다고 하진 않지만 그 도입부를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짤막하게 나오는 도입부가 있는데, 수필은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이 수필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인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에 누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 만약에 이제 복합 지문이라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지문은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또 다른 정치인이 이걸 한 거다. 그럼 벌써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라는 게 다 잡히기 마련인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문제부터 이제 읽고 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근데 이거는 도입부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이제 푼다는 거죠. 근데 무시하고 풀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쯤 풀다가 아이들이 깨달아요. 이게 주제구나.
라고 하면 조금 살짝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풀었던 그 전 문제도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이걸 제대로 푸는 건가?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 까먹는 거.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훈련이 돼 있으면 이런 어떤 뭐랄까 실수 자체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은 시간에 이제 쫓기다 보면은 또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도 발생하고 이제 멘탈도 이제 붕괴되고 그러면은 뒤로 가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이제 못 풀게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실은 그런 어떤 뭐랄까 심리적인 요인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필히 막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공부를 시작할 때 특히 소설하고 수필은 도입부를 필히 읽을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유리하고, 근데 일단은 거기서도 이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실은 소설의 주제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의 주제도 두 가지라는 것, 두 개만 있다라는 것만 인지를 해도 시간적인 어떤 뭐랄까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은 갈등이에요. 소설은 항상 그 나오는 두 주인공 사이의 어떤 갈등,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인물 묘사예요. Character description. 근데 항상 보면 좀 특이한 어떤 성격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인물 묘사인데, 근데 이 두 개만 딱 나온다고 알고 있으면 벌써 읽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갈등 아니면 인물 묘사.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 다 나오네.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쉽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뛰어들게 되면은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도 실은, 소설인다. 수필도 간단해요. 소설은 논점하고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권 문제 또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입장도 용인하는 부분이 나와요. 항상 그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노예,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이 시점에 가서는 나쁘긴 하지만 필요한 요소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 글이 아무리 읽기 난해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의존도의 문제예요. 그냥 이런 거죠. 왜 계속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 볼 때 이렇게 굉장히 깊게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키면 처음에 딱 읽었을 때부터 이건 어떤 내용? 이렇게 해서 이제 짚고 가면은 이제 시간적인 요소에도 훨씬 더 이제 소문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뭐랄까, 뭐 냉장고에 가서는 이제 항상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가서 뭐 먹을 거 있나 한번 빼보지만 한번 이래 보세요. 집에 왔을 때 냉장고 문을 딱 하루에 2번만 열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번 열 때 자신이 빼올 수 있는 거 싹 다 빼오고, 그리고 뭐가 들었는지 싹 다 스캔해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 그 나머지 것까지 다 이제 활용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다들 알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면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별표 치고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 이 Redesigned SAT에서 이제 한 문제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에서 45초예요. 45초 이상 넘어가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실은 30초에서 45초까지도 필요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은 실은 딱 한 5초만 봐도 이거는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바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이제 뭐랄까 지금 이 본전 심리라는 게 적용을 하죠. 45초, 1분 투자했는데 한 번만 더 보면 답 나오겠지.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이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늦어지고 시간 무자라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5초만 딱 봐서 이거는 헷갈린다, 다음에 와서 풀자.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수업 그 방법이라든가 또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이제 항상 시간을 재고 내적인 어떤 시간을 갖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건 또 뭐냐면 넘어가면은 시야가 확장이 돼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 아이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맞아요. 근데 이미 마음은 예를 들어서 C번에 가 있어요. 근데 D번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C번은 같은데 D번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문제만 보고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너뛰고 다른 문제들 풀다 보면 맞지, 요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답이구나, 이게 시야가 확장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그러한 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별표를 치고 이제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도 실은 어느 정도 설명은 해줘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모르는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나오기 때문에 도입부는 항상 읽어보는 게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또 좀 뭐랄까, 특히 이제 좀 지적인 아이들, 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 과학 지문이 나올 때 이거를 독해력과 이해력으로 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노 기술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면 나노를 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 영역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이제 또 완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양자역학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전공시험에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언어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실은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도 자기도 헷갈린다고 얘기했어요. 실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푸는 어떤 연습이 이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다들 이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별로 치면 한 1, 2초밖에 안 돼요. 1, 2초, 3초? 근데 52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그건 내가 그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쿠사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 버릇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잡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요즘은 그냥 한 10분만, 그러니까 보통 12분 내에 한 지문을 풀어야 되니까 자기가 문제 푸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어디선가 시간 허비하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예로 뭐냐면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B번의 정답이라 체크를 해놓고 옆에다 B라고 또 써요. OMR 카드에 작성할 때 좀 더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근데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B라고 체크를 해놓고 C로 써놓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OMR 체크 해야 되는데 이게 B야 C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낭비하고 있는 시간도 줄이긴 해야 되겠죠. 실은 불필요하잖아요. 그 체크 하나만 하면 될 건데 거기다 굳이 또 B라고 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간을 이제 줄이는 동시에 자기만의 규칙을 정해놔야 돼요. 나는 정답 어떻게 표시해두겠다.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3대 요소를 잘 파악을 해서 이거를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은 지문별로 한 몇 분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최소 1분에서 많게는 한 2분까지 세이브할 수 있을 거예요. 지문별로. 그러면 5개 지문은 몇 분이죠? 최소 5분에서 10분이에요. 10분이면 지문을 하나 더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확보를 해놔야지, 그리고 이게 몸에 굳어 있어야지 정말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시간적인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를 했나요? 시간 조절을 못하는 거죠.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방법론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에 좀 강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니 소설 문학에 또 강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딱 지문별로 15분이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한 부분에서는 시간을 단축해야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선생님이 약간 이제 주어진 시간 말고 먼저 풀게 하고 얘가 못하는 부분을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처음부터 이제 잡아주는 게 나중에 가서도 이제 크게 이제 뭐랄까 좀 고치는데 비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7가지로 이제 한번 추려보면은 뭐 문제와 도입비 이거는 필히 읽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풀다가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별표 치고 넘어가라.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죠? 별표 치고 넘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 일단 딱 보면 4, 5초 만에 이건 판단이 서야 돼요. 아, 이건 나중에 풀 문제다. 아니다. 그리고 지문과 문제의 순서를 내 맘대로 풀어라. 그러니까 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 한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도 자기 마음대로 뭐 vocabulary context가 좀 강하다. 그럼 이제 그거부터 풀 수 있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되지만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 분야에 강하다? 그러면 다 건너뛰면 돼요. 소설 그 어떤 수필 부분 건너뛰고 그거부터 이제 풀면 되고, 아, 난 근데 도표 문제 항상 약해. 근데 소설은 좀 괜찮아. 그러면은 소설 먼저 풀고 도표 없는 기술 문제 하나 풀고. 그러니까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소설 하나, 그리고 그 수필, 그 고어 수필, 그리고 과학에 대한 게 3개 나오는, 과학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게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도표 문제. 그리고 이제 정말 좀 재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좀 하면은 이 수필이 복합 수필로 나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실은 저도 이제 카운티 보드에서 재직을 이제 하긴 했지만, 실은 이 문제 순으로도 난이도를 어느 정도 저희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설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이제 팩트죠. 소설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특히 좀 뭐랄까 좀 영어에 약한 어떤 아시아 계통 아이들의 이제 시험에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2번째 지문을 뭘 넣냐면은 수필이에요. 그 고어. 그러면 소설 벌써 건너뛰었는데 바로 또 이거 나오면 2개 건너뛰어도 될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와요. 뻔히 알면서도 뒤에 나가면 내가 풀 수 있는 거 내가 잘 풀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습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제일 잘 푸는 어떤 그것부터 먼저 푸는 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에선 화자를 표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자연과학, 사회과학에서는 화자들이 많이 바뀌어요. 모대학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대학 얘기는 누구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돌아가서 얘가 이 얘기를 했었나? 제가 이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을 다 쓸 필요도 없고, 그것도 이제 시간 낭비이고, A라고 하면 A는 여기서 이만, B는 여기서 이만, 그다 표시를 해두면은 훨씬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필에서는 뭐만 표시하면 될까요? 반전하고 용인의 부분만 딱 표시를, 여기까지는 자기 주장이고 여기서부터는 그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인용을 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소소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헷갈리는 2개의 사지선다를 표시해 두어라. 즉 이제 건너뛰긴 건너뛰었는데 건너뛸 때 그 2개조차도 표시를 해주는 게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건너뛰었다 다시 돌아와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배제를 시켜버리고 딱 2개가 남았었다. 이건 확실하다. 요 2개에서만 보는 게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도 세이브할 수 있고 좀 더 헷갈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면 시야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누가 더 좋을까? 그리고 이거 쓸데없는 습관을 없애야 되는 건 이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규칙은 이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래도 찍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옵니다. 모든 이제 뭐 지식, 방법, 요령 다 동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가 남았을 때 어떻게 찍느냐? 그러면 이거는 정답률도 높여줄 뿐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찍을까 저걸 찍을까? 뭐 물론 굉장히 좀 논리적인 아이들은 통계를 하죠. 요 시간 오면은 지금까지 B번이 제일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C번일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2개가 남았을 때는 주제하고 가까운 보기를 선택을 하는 게 시간도 줄일 뿐더러 맞을 확률도 50%가 아니고 7, 80%대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글은 일관성이 있게 쓰여지기 때문에 주제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주제 파악을 못한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 읽긴 읽는데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 말하고 쟤는 저 말하고. 근데 그럴 때는 바로 그냥 주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남았을 때는 뭐 특히 이제 디테일 문제라고 하면은 그 디테일하고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문에서 나왔던 어휘하고 똑같은 어휘가 가장 덜 쓰인 보기가 정답일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에 나온 똑같은 어휘가 쓰인 보기는 오답일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문제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정답을 먼저 만들어요. 정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오답들을 만드는데, 정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룰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지문에서 사용된 어휘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정답을 제시해야 되고, 반면에 오답을 만들 때는 지문에서 사용된 어휘를 최대한 사용해서 오답을 만드는 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애들은 문제 만드는 원리를 몰라요. 거기까지 충분히 가능한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저거 상식 아니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지문에서 많이 봤던 그러니까 몸에 이게 익숙해져 있어져야 돼,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독해력 위주의 어떤 장기적인 학습은 독해력 위주로 이제 가긴 해야 되겠지만, 기술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첨가가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견해죠. 지배적인 견해가 리딩은 단기에 성적을 올릴 수 없다. 아닙니다. 실은 이런 요령만 좀 습득을 하고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시간 한 10분, 12분 남는 데에서 실은 두세 문제만 더 맞춰도 성적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600점대로 700점대로 바뀌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령들은 나중에, 지금이건 나중이건 두세 문제를 더 맞추냐 마느냐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파이널 반이긴 하지만 12월 시험을 대비를 해서 이제 개설을 하는 반이긴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나쁜 습관 버리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잡을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다 관찰을 해가면서 이 나쁜 습관을 일단은 다 버리는 거. 그래서 일단 시간을 먼저 줄이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용, 적용, 응용 부분인데, 입장 바꿔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학원 다니고 연습 문제 풀어보고 해서 성적이 오르던가요? 솔직히 한 600점대, 이제 600점대 올라가서 성적이 오르던가요? 저희가 거의 다 처음이에요. 일단 한 600점대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올라갈 거예요.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권 점수대가 600점대가. 네, 600에서 650점대 가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이에요. 그냥 실은 그래서 맞은 문제도, 이건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나 자기가 틀렸던 문제 위주로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맞았는데 실은 왜 맞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느낌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았어. 기분은 좋아, 맞았으니까. 근데 그거의 위험성은 뭐냐면은, 지금은 맞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오답 이거 정리를 하되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 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한 차원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선생님의 입장이라는 거는 다른 친구한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느 정도 지문과 문제, 의도 이런 것들이 다 해체가 돼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간다면은 출제자의 이제 의도에서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굳이 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을까까지도 실은 인지가 가능해요. 그 부분이 당연히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봤을 때 어려울 거기 때문에, 왜 이 단어가 vocabulary context 문제로 나왔지? 분명히 두 번째 의미는 얘네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단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요즘 많이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브루타 공부법 들어보셨나요? 왜 이스라엘 도서관 가면 도서관이 아니죠. 무슨 시장판 같죠. 그렇죠. 서로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가 간다고 하면은 650 그 선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입장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문제를 해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시간을 재야 돼요. 이게 아직 그냥 자신의 어떤 내적 시계가 돼버릴 정도로, 시계를 안 봐도 나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너무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한 오차 범위가 30초 이내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비문학 문제는 딱 11분 30초 안에 푼다, 대부분. 그래서 항상 이제 시간을 이제 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유형의 지문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든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 지문 자체를 통째로 건너뛰었다고 해도 그만큼의 시간이 확보돼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적인 이거에서 조금 더 시간 투자해가지고 원래 2개를 풀려면 한 24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딱 돌아서 풀려니까 14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 버리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어떤 개념은 완전히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줄어요. 소설에서는. 갈등 아니면 인물 묘사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굳이 세세한 내용들 안 읽어봐도 이게 어떤 흘림이고 이건 괴팍한 여성의 어떤 묘사구나 뭐 이런 게 바로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수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점과 용인의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일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 수필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똑같은 지문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지문은 한 3분에서 4분, 5분 정도가 이제 걸리는데, 이 수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의 반밖에 안 걸려요, 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글을 쓰는 그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한 문단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중간에 삽입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아이디어의 어떤 그 삽입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 수필은 다른 어떤 지문에 비해서 반밖에 안 걸린다는 게 뭐냐면은 주요 내용만 찾아내면 돼요. 주어, 동사, 그러면 이 문장이 뭐구나. 이게 뭐 노예 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것만 인지를 해도 문제들 대부분 다 풀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설하고 수필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이제 난해하죠. 그건 확실해졌죠.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반면에 문제는 굉장히 수월해요. 꼬아놓은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어떤 문제들이 더 힘들죠? 도표 문제들. 도표 문제들이 요즘은 이렇게 그 PT, 그러니까 College Board에서 공개한 어떤 그 practice test가 조금 쉬운 편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표만 보면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허다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소한 뭐 2개 정도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문 내용을 반영을 해서 도표를 해석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신이 어느 부분에 강하고 약한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연습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반복 횟수 줄이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은 집중하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들은 읽고 까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은 연습을 안 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 정말 이거 딱 한 번만 읽고 풀어봐 하면은 대부분 다 풉니다. 그 어떤 딱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만 이게 계속 참고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슨함?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읽을 때 정말 긴장하고 집중해서 읽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반복 횟수도 이제 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증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반복 한 번만 다시 돌아가서 봐. 이런 연습이 돼야 돼요. 그 증거 문제는 아무래도 그 라인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요 문제도 들어있으니까 vocab and context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2번 돌아갈 수 있어요. 지문별로 그걸 다 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 기출 문제들로 이제 진행되는 어떤 수업들은. 그래서 시간 재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묶어놓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는 싶지만,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만 풀게끔 하는 연습도 실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실질적인 어떤 시험에서는 뭐 볼펜도 사용하고 다 활용을 해야 되지만, 자, 눈으로만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은 의존도도 이제 굉장히 줄고, 딱 한 번 봤을 때 아까 뭐 냉장고 얘기했듯이
이게 딱딱딱 들어와 있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반복해서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뭐 저희 이제 수업의 어떤 개요이고 5번까지는, 그리고 6번은 이제 좀 주의사항인데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시험 때 가서는 뭐 맹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만 푸는 아이들 있을 거예요. 그냥 풀고 정답 체크해보고 틀렸네 근데 그렇게 풀어서는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죠. 왜 틀렸는지, 왜 이게 답인지, 왜 이게 답이 아닌지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문제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파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600점대 가서는. 그리고 영역별 단일 주제 이거 무시하는 거. 또 잘 안 믿어요, 애들이. 이거 2개밖에 안 나온다고 해도 안 믿어요. 또 혹시 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갖춰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독해력도 갖춰지고 하면은 뭐 700점 넘어가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뭐 만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좀 영역이 있으면요. 예. 아니면 그 지금 안에 텍스트리 안에 주제가 한 개만 나온다는 거거든. 네? 지문 안에. 네네네. 그러니까 주제가 2개는 나오는 일은 없고, 문제 구조 자체가 화학이면 화학에서 나오는 화학팀이 나왔다고 그 주제는 하나 나온다. 그 말씀인 걸까요? 그건 아니고 이제 소설하고 수필만큼은 딱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그 3개 나머지 어떤 과학, 사회과학 그 지문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소설, 기문학 이렇게 저기 수필, 그러니까 소설 수필. 영역별로는 저기 뭐지 주제는 한 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형태 어떤 그 과학 지문도 실은 이건 조금 더 저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뭐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실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이론들에 대한 지문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어떤 연구 과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간단하죠. 실은 이제 그 보고서 형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엑스트림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없어요. 과학자들은 항상 자기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굉장히 엑스트림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인지하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보기에서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한 것 같은데, 카운트 볼 자체도 예전에는 만약에 always, never 이런 단어 나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특히 추론 문제에서는 그렇게 추론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학 또는 자연과학 그 지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 완전하게 설립되지 않은 어떤 그런 지문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도 훨씬 덜 엑스트림하다는 거죠. 자기 주장 자체가. 그리고 아까 그래서 제가 화자를 항상 표시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이 논리를 말하는데 다른 화자가 분명히 나와요. 다른 대학의 또 다른 화자는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아이의 어떤 역량적 부재 요소인데, 요거 보면 다 나올 거예요. 400점대는 어휘력이 없는 거고, 500점대는 어휘력은 있지만 방법론이 없는 거고, 600점대는 둘 다 있기는 해요. 근데 적용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700점대는 적용도, 응용도도 있는데 살짝 못 미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은 다 풀로 이제 활용하면서 순발력도 있는데, 그럼 순발력은 저건 어떻게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근육이 이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발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익혀져 있으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죠. 딱 이쪽으로만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요소, 이제 어떤 좀 뭐랄까 함정에 빠진 어떤 그런 요소들을 사전에 다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SAT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 물론 이제 그 라이팅도 똑같은 어떤 접근 방법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틀리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에세이가 이제 또 관건이기도 이제 하긴 한데, 뭐 리딩 700점을 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긴 많아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세이가 20점을 못 넘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 에세이도 실은 극복 가능한 어떤 부분이고, 이제 템플릿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저희 실장님이 나눠주신 거에 보면은 살짝 제가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SA 부분에 대해서는 없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요번 10월달 미국 시험에 대한 어떤 분석이고 전반적인 어떤 그냥 분석, 리딩 지문에 대한 분석이고 그 PPT 자료 말고 따로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왜 컴피티션 뭐 나와 있고 그런 거 쭉 있는 페이지 있지 않나요? 네, 그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은 SAT essay, 예,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해답이 나올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극복 가능한 부분이고요. 템플릿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면은 뭐 만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점들은 이제 다 넘어가는 거를 8월달하고 10월은 아직 확인 못했지만 8월달 시험에는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템플릿 활용해서 쓰면은 최소한 22점, 24점 이 정도가 이제 나온다라는 거라서 그런 것도 이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궁금하신 것들? 저희가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와서 학교 정리도 하고 내신 집회 중에 하니까 내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하다 보니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3 때는 그때 그 오픈 좀 돼가지고 그 후에 네네. 내일